구소련의 노벨상 수상작가인 미하일 숄로호프의 장편 대하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는 영화 고요한 돈강. 사회주의 리얼리즘 영화의 대부인 세르게이 게라시모프가 각색과 감독을 맡은 이 영화는 자유를 찾아 변경 지역에 정착한 이들인 카자크의 삶과 러시아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대작이다. 영화 고요한 돈강은 1912년부터 1922년까지 세계대전과 내전의 시련 시대를 겪으며 불거진 동족 상잔의 비극, 그리고 그 속에서 끝내 비극으로 끝나고 마는 주인공 그리고리와 악시냐의 사랑을 중심으로 펼쳐진다. 유소한 세월을 평화로이 흐르고 있지만 온갖 사연이 경류와 탕류가 되어 흐르는 돈강. 그 속에 담겨진 혁명과 이데올로기, 그리고 사랑에 대해 영화 고요한 돈강으로 재조명해보자. 안녕하세요. 영화로 생각하기 12번째 시간 진행을 맡은 이준웅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할 영화는 구소련 세르게이 게라시모프 감독의 제히돈 고요한 돈강입니다. 러시아 혁명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영화는요, 미하일 숄로호프의 원작 소설을 바탕으로 해서 제작된 것입니다. 이 작품은 그 방대한 스케일 때문에 종종 같은 러시아의 작가 레프 톨스토이의 전쟁과 평화에 견주어서 종종 이야기되곤 합니다. 돈강 일대의 대서사시 속에 러시아인들이 겪는 역사적 삶이 잘 표현된 대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화 고요한 돈강을 통해서 알아볼 내용부터 간략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선 영화에 대해서 첫째로 주제 및 영화 소개를 한 뒤에 두 번째로 영화 보기에서 영화 줄거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영화로 생각하며 영화 보기에서는 다시 세부적으로 세 가지 문제인 자유와 소유, 카자크의 정체성과 딜레마, 두 번째로 혁명과 내전 속의 갈등, 동족 상잔의 비극, 그리고 세 번째로 카자크의 삶과 사랑과 돈강, 이런 주제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 숄로호프의 작품은 1965년 노벨문학상 수상작입니다. 구소련에서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작가는 닥터 지바고의 보리스 바스제르나크, 그리고 이반 제니소비치의 하루로 알려진 알렉산드르 솔제니친이 있죠. 이 사람들 모두 소련 정부에 반대에 부딪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예외적으로 숄로호프는 소련 정부의 반대 없이 노벨 문학상 그 시상식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동서냉전 시대임에도 불구하고 원작 소설의 역사적 가치와 문학성이 소련 내외에서 모두 인정받았다는 점은 당시로서 매우 특이한 점이죠. 그만큼 이념을 초월하는 작품의 보편성을 보여주는 점이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그 작품에 담긴 전쟁의 잔혹성, 그리고 그로 인한 인간성의 상실 같은 보편적 주제에 공감하는 추세는 이미 노벨상 수상 이전에 서방 세계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1961년부터 영어권에 등장해서 범세계적으로 크게 풍미한 반전가요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꽃들은 다 어디로 갔나가 있죠. 한번 들어볼까요?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Long time passing.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Long time ago.
Where have all the flowers gone? Girls have picked them every one. When will we ever learn? When will we ever learn? 지금 노래한 가수 배트 시거,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예, 바로 저 사람이 이 노래 작사자이기도 합니다. 이 시거는 다름 아닌 숄로프의 소설 첫 장을 보다가 거위들은 다 어디로 갔는가, 이 기절에서 이어지는 돈 카자크인의 노래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또 20세기의 세계적인 반전 문학가 누굴 여러분 생각합니까? 무기여 자리거라의 어니스트 헤밍웨이, 그리고 서부전선 이상없다의 에리히 레마르크를 생각하죠.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지만 이 두 사람이 모두 숄로프의 작품에 크게 공감하고 축하의 인사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숄로프의 이 대표작을 놓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영화 대부라고 할 수 있는 세르게이 게라시모프가 각색을 하고 직접 시나리오를 쓰고 원작자 숄로프와 긴밀히 상의해가면서 감독으로서 제작 과정을 총괄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영화는 러시아 혁명 40주년을 기념하는 1957년 11월에 1부와 2부가 개봉되었고요. 이어서 반년 후인 그 다음해 3부가 완성되어서 상연되었는데요. 이 기간에 관람자 수가 무려 연인원 4,700만에 이르러서 소련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본 영화라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감독은 무엇보다도 이 원작과 영화 속의 주역이라고 할 카자크인들로부터 커다란 공감을 불러일으켰고요. 또한 그들로부터 어떤 동질감을 느끼게 했습니다. 그만큼 논강유역 카자크인들의 정서와 집착과 가치관이 역사적 격동기의 삶 속에 녹아들어서 완벽하게 재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러시아 역사와 문화에서 카자크라고 하는 것은 러시아 사회를 양분하는 지배계급인 지주귀족도 아니고, 그렇다고 대다수 피지배 계급인 예속 농민, 즉 농노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요소를 상징합니다. 카자크란 투르크어로 자유인 내지는 자유모험가를 뜻하기도 합니다. 농노제 소멸, 이것은 15, 16세기 서유럽의 상황입니다. 중부 유럽에서는 농노제가 존속했고요. 러시아에서는 놀랍게도 이때 없던 농노제가 생겨나기 시작하죠. 이에 반발해서 소중한 자유를 찾아서 통치력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변경지대로 정착한 이들이 바로 카자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 대다수는 러시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러시아어를 구사하고 또 러시아의 그 동방 정교회를 신봉합니다. 하지만 전제정과 농노제에 속박되어 있는 일반 러시아 사람들하고 자신들을 구별하는 의식이 매우 강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치공동체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전체 회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자신들의 수장인 아타만을 선출하기도 합니다. 특히 이 돈강 유역의 카자크는 가장 역사가 오래되고 가장 큰 규모로 번창해 왔던 것입니다. 예, 영화 고요한 동강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3부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912년부터 22년까지 10년간 그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 살아간 카자크의 삶과 사랑의 대서사시가 긴 시간 동안 펼쳐지게 되는데요.
그 구체적 내용은 어떠한 것인지 영화 고요한 동강의 줄거리를 화면으로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강 유역 타타르스키 마을의 코사크인들이 군대 소집을 준비하는 모습에서 시작되는 영화 고요한 돈강은 중간 정도 규모의 카자크 자영농인 멜레오프 집안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멜레오프 집안의 차남인 그리고리는 이웃집 스테판 아스타우프의 아내 악시냐와 사랑에 빠지지만 아버지 판텔레이가 이 사실을 알아채고 분홍 미론 코르슈노프의 딸 나탈야와 그리고리를 결혼시켜버린다. 그러나 그리고리는 나탈야에게 애정을 느끼지 못하고 악시냐와 도피하고 카자크 귀족인 리스트니츠키 장군의 영지에서 그리고리는 마부로, 악시냐는 하녀로 일하며 생활하게 된다. 한편 타타르스키 마을의 상점에선 미시카 쿠세보이, 이반 코틀야로프, 발레티 등 몇몇 카자크들이 열세공으로 일하는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비밀당원 시토크만과의 대화를 통해 계급의식과 혁명사상에 조금씩 눈을 뜨게 된다.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동원령이 내려지고 마을의 카자크들은 국경 부근의 전선에 투입된다. 한편 리스트니츠키 장군 저택에 악시냐를 남겨두고 국경지대에 훈련소로 들어갔던 그리고리도 전투에 합류하게 된다. 오스트리아군과의 전투에서 처음 적병을 살해한 그리고리는 살인의 죄책감에 시달리지만 전공을 인정받아 무공 훈장도 받는다. 전선에서의 부상으로 일시 귀가한 리스트니츠키 장군의 아들인 예브게니 중위는 그리고리와 동거에 낳은 아이를 잃고 비탄에 빠진 악시냐를 위로하는 척하다 육정을 채우고 만다. 역시 부상으로 휴가를 얻어 장군의 저택으로 돌아와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리고리는 예브게니를 응징하고 악시냐를 떠나 가족에게 돌아가지만 다시 전선으로 나가게 된다. 이 무렵 러시아 전국은 2월 혁명으로 황제가 물러나고 케렌스키의 임시정부가 수립돼 각 정파의 갈등이 본격화한다. 볼세비키는 전쟁 종식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는데 카자크들도 전쟁이 끝나기를 바라며 동요한다. 상당수의 카자크 부대는 임시정부 접수와 궁극적으로는 볼세비키 분쇄를 목표로 하여 수도 페트로그라드에 군대를 투입하려는 코르밀로프 장군의 기도를 좌절시킨다. 볼세비키가 수도에서 권력을 장악한 10월 혁명 이후 카자크 병사들은 귀양하지만 곧바로 내전 상황에 휘말린다. 카자크도 볼세비키 지지 여부를 놓고 분열한다. 그리고리는 초반엔 적의군에 합류해 싸우지만 볼세비키의 토지 정책을 비난하는 아버지와 형 페트로의 설득으로 이번엔 백의군에 가담하게 된다. 한때 기세등등했던 포병 부사관 출신의 적의군 포트톨코프는 백의군의 기습으로 동료들과 함께 포로가 된 후 한 마을 어귀에서 공개적으로 처형된다. 그러나 다음에는 그리고리의 형인 페트로가 옛 친구이자 적의군인 미시카 쿠세부의 총탄에 살해된다. 한편 나탈야는 악시냐와 그리고리의 다시 시작된 내연 관계에 비관하며 낙태를 시도했다가 후유증으로 죽는다. 그 이후로 아버지 판텔레이, 형수 다리아, 어머니 일리니치나도 모두 죽음을 맞고 여동생 드냐시카만 남게 된다. 적의군에 쫓겨 해외 망명하려는 자들의 아비규환 속에 환멸을 느낀 그리고리는 조용히 망명의 생각을 접고 다시 적의군으로 전향하지만 지난날의 백의군 장교 경력 때문에 군대에서 밀려난다. 귀양한 그리고리는 조용한 삶을 원하지만
이제는 처남이 된 미시카 코세부이에 의해 오히려 체포될 위기에 놓인다. 마을을 떠나 볼세비키에 투쟁하는 소규모 무장 저항 세력의 자이반 타이반으로 가담한 그리고리는 여생의 마지막 희망을 악시냐에게 걸고 다시 마을로 잠입해 그녀와 함께 고향 탈출을 시도하지만 마을 순찰조의 총탄에 악시냐는 비명행사하고 만다. 악시냐를 묻은 그리고리는 말과 총마저 버린 채 고향집으로 향하고 길목에서 자신을 맞아주는 아들을 끌어안는 그리고리의 모습에서 영화 고요한 돈강의 막이 내려진다. 예, 3부작으로 이어지는 영화 장면 여러분 간략하게 같이 살펴봤죠. 파란만장한 이 주인공 그리고리의 삶, 그의 사랑도 파란만장했고 이 과정에서 그는 적위군에서 백위군으로 다시 적위군으로 그 다음 다시 이 볼셰비키에 반대하는 저항 세력에 가담하는 이러한 곡절에 점철된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과 함께 같이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 그 첫 번째 것은 자유와 소유. 이를 통해서 나타난 카자크의 정체성과 딜레마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와 소유 이 문제는 영화뿐만 아니라 그 원작을 관통하는 문제입니다. 카자크라는 말이 자유인이라는 데서 알 수 있듯이 그들에게 자유, 그리고 그 표현인 독립성, 이것은 생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역사적으로 도망친 농노들을 쫓아오는 쥐주 귀족들에 대해서 이 돈강 유역에서는, 돈강 일대에서는 도망 농노에 대한 신병 인도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그 요청을 거부하면서 굳건히 자유의 원리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마치 중세 서유럽 도시가 도망 농노를 보호해주고 그들이 자유민이 되는 길을 보장했던 것처럼 매우 유사한 역할을 이 돈강 일대의 카자크 마을이 해온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돈 카자크는 자유를 억압하는 통치자에 맞서서 카자크 범위를 넘어서는 러시아 전체 민중의 봉기를 이끌기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17세기의 스텐카 라진, 또 18세기의 예밀리안 푸가초프, 이러한 농민봉기 지도자가 모두 돈 카자크 출신입니다. 자유와 소유는 카자크의 정체성을 이루기도 하지만 혁명이라는 역사적 대변혁 속에서 카자크는 자유와 소유 사이에서 갈등하게 됩니다. 그럼 자유와 소유 사이에서의 갈등, 영화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화면으로 함께 또 살펴보겠습니다. 영화 속에 천만받던 청년 그리고리는 혁명기에 백위군과 적위군의 양진영 사이를 수차례 오가며 방황하는 세월 속에 고뇌한다. 그가 처음에 적위군에 가담하게 된 것은 자유 때문이다. 전투에서 부상을 입고 후방 병원에 입원한 그리고리는 전장의 병사들이 부유계층에 이용당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병실 동료 가란차에게 설득돼 결국 위로차 방문에 질문을 던지는 황제를 엉뚱한 대답으로 당황하게 하는데, 이는 다른 이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자유가 희생당하고 손상된 것에 대하여 분노를 표시하는 것이다. 여기서 당혹한 황제 내외와 수행원 일행은 서로 영어와 프랑스어로 말하며 민중의 무지함을 조소한다. 그들의 외국어는 평범한 출신의 카자크를 배제하고 소외시키는 또 하나의 장벽을 뜻한다.
혁명으로 황제가 물러난 후 그리고리는 착취 계급을 적대시하여 인민 해방을 주장하는 카자크 포병 부사관 출신의 포트톨코프와 같은 볼셰비키 세력에 동조하게 된다. 이 모든 것이 지배 계급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카자크 자신의 주체성과 독립성을 지키려는 자유정신의 표현으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적이군인 포트톨코프가 전투에서 붙잡힌 카자크 장교 포로들을 혁명의 적으로 규정하며 잔혹하게 다루자 한멸을 느낀 그리고리는 부상까지 겹쳐 집에 돌아온다. 여기에다 아버지와 형이 카자크의 농지를 노린 볼셰비키의 토지 정책을 비난하자 그의 마음은 볼셰비키를 반대하는 쪽으로 돌아선다. 그 후 그는 백군의 소집령을 피해 마을을 떠나자고 촉구하는 가난한 카자크 발레트와 극심한 언쟁을 벌이게 된다. Тебя только языком трепать, у тебя кроме пинжака ничего нету. Ты чё рот разъявил? Офицерство свое кажешь? 전투에서 패해 초라한 몰골로 귀가한 형 페트로가 피난을 제안하자 아버지 판텔레이는 피땀으로 일군 땅과 가축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말이 되냐며 노여워한다. 일시나마 페트로가 자유를 위해 소유를 포기하려 했다면 아버지 판텔레이에게 소유는 자유와 불가분의 관계라 할 수 있다. 결국 아버지 뜻에 따라 남기로 한 형제는 재차 출전하지만 형 페트로는 죽음을 맞게 된다. 이처럼 자유와 소유를 지키기 위한 한 카자크의 투쟁은 비극적으로 종결되고 페트로와 유사한 사례가 혁명과 내전이라는 상황 속에서 더욱 증폭돼 다발적으로 나타난다. 예, 화면으로 이 자유와 소유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강한 그 독립성으로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것은 이 타지인에 대한 강한 배타성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 장면도 함께 살펴보면 이들의 자유에 대한 그 이해를 우리가 좀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군요. 영화 앞부분 읍내 재분소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싸움은 카자크 대 외지인의 구도로 양분돼 현장에 있는 카자크의 규합을 시도한다. 이러한 다툼에서도 보여지듯 카자크는 러시아 황제와의 관계 속에서 토지와 군사력을 유지하면서도 자신들을 러시아인들과 구분해 그들을 일종의 외지인으로 타자화한다. 이런 모습은 아버지 판텔레이를 통해서도 잘 나타난다. Вонючая Русь у нас не должна править. А то знаешь что, иногородние за раз гутарят. Всю землю разделить на душе, это как? 재분소에서의 다툼이 끝나갈 무렵 때마침 타타르스키 마을로 이주하게 된 볼셰비키 비밀 당원이자 열세공인 스토크만은 카자크도 도망친 러시아 농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하지만 이내 주변 사람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킨다. 이 부분은 영화 속에서 이후 전개될 긴장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다. 또한 돈지역 군사혁명위원회 창립할 기대회 회의장에서 행한 포민의 돌출 발언도 되새겨볼 만하다. 포민은 카자크 자체의 독자적 정권을 수립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며 타지에서 온 지원병과 빨치산은 돈강 유역을 떠나라고 촉구한다. 이런 부분에서도 카자크 자유정신의 표현인 독립성과 배타성이 잘 나타나고 있다. 예, 이런 카자크의 독립성과 배타성으로 인한 갈등은 불거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러시아 전체를 혁명적 개조의 공간으로 바라보는 이 볼셰비키, 그리고 돈강 일대에서 외부 세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자신의 것을 고수하려는 카자크, 이것이 바로 러시아 혁명기 돈강 유역에서 전개된 그 대립의 기본 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슈토크만 같은 외지인의 영향으로 일부 카자크가 볼셰비키가 되는데요. 이들은 동족의 배반자로 인식되면서 이 지역 내전은 더욱더 증오 속에 동족 상잔의 비극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혁명과 내전 속의 갈등, 동족 상잔의 비극을 한번 보겠습니다. 러시아 혁명을 시대 배경으로 하는 이 영화가 지닌 장점의 하나라고 한다면 웬만한 다큐멘터리 영상 자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 코르닐로프 쿠데타 장면이 마치 당시를 재현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재현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이 사건은 1917년 혁명의 분기점이라고 할 만큼 큰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사실 뜻밖에도 제대로 많이 주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영화 속 고르닐로프 쿠데타 좌절 장면을 화면으로 한번 보고 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17년 당시 신임 총사령관인 코르닐로프는 노동자 평의회, 즉 소비에트 세력을 분쇄하려는 목적에서 군대를 수도 페트로그라드로 진주시키려 한다. 이때 볼셰비키 요원인 분추크는 노동자 평의회의 명령으로 페트로그라드 서남쪽 인근의 나르바역에 나타난다. 당시 수도를 향하여 철도로 이동하던 군부대의 주력은 바로 카자크 부대였다. 분추크는 그 누구에게도 헛되이 이용당하고 싶어하지 않는 카자크 병사들을 설득하고 카자크의 독립적인 심성과 철도 노동자들의 방해 공작, 분추크 같은 소비에트 선전원의 활약이 함께 작용해 결국 쿠데타는 실패로 돌아간다. 이 고르닐로프 쿠데타가 좌절되는 과정을 봤습니다. 간단히 그 러시아 혁명의 전개 과정을 얘기하자면요. 1917년 2월의 혁명으로 러시아 짜르 황제가 퇴위하고 10월에 레닌의 볼셰비키가 무장봉기로 권력을 잡게 되죠. 3월에 짜르가 퇴위하고 한 달 만인 4월 초에 레닌이 귀국합니다. 그러나 다시 석 달 뒤에 레닌은 임시정부에 의해서 반정부 시위의 배후 조종자로 지목되고 독일 간첩으로 규정돼서 핀란드 국경으로 도피해야 했습니다. 볼셰비키 세력의 활동도 따라서 위축된 거죠. 그러나 이들이 다시 3개월 뒤에 무장봉기로 권력을 장악할 수 있는 이런 반전의 극적인 계기가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사실은 조금 전에 본 고르닐로프 쿠데타의 좌절입니다. 여기서 카자크 부대가 그 군 수뇌부의 지시를 불이행하고 독자성을 추구함에 따라서 그 결과가 아이러니컬하게 혁명 주도권이 볼셰비키 쪽으로 넘어가는 그런 결과가 된 셈입니다. 이 숄로프는 이 고르닐로프 쿠데타를 중심으로 해서 작품을 쓰려고 했습니다마는 무엇보다도 여기서 카자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고민을 하다가 이 시대 범위를 5년 앞으로 거슬러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1912년, 그래서 22년까지 이 10년 세월이 바로 이 원작과 영화의 그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카자크 군을 비롯한 그 러시아 군대의 고전과 졸전, 그리고 지휘부의 무기력함, 병사들의 사기 저하 속에서 이미 혁명은 싹이 트고 있었습니다. 그럼 화면으로 묘사된 당시 상황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916년 가을 지하 참호에서 칼미코프나 에브게니 리스트니츠키 같은 카자크 장교들의 분노를 자극하는 동료 장교이자 볼세비키 요원인 분츠쿠의 거침없는 언사가 터져나온다. 그는 러시아의 패배, 황제 정치의 붕괴, 임박한 혁명 등을 예견하기도 하고 또한 이러한 내용의 전단을 지하호 곳곳에 붙이고 다닌다. 그리고리 역시 전우들과 이러한 전단의 내용을 파악하며 심각한 표정을 짓는다. 지하 참호에서부터 팽팽하게 맞서던 분츠쿠와 칼미코프는 당시 러시아의 정치적 대립을 상징한다. 적의 공격에 허둥대는 군 지휘부의 혼선과 무능함도 화면 속에 생생하게 표현된다. 장교들은 병사들에 대하여 권위를 잃고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 빠진다. 2월 혁명 이후 철도로 이동하는 카자크 부대가 라주근육에서 잠시 대기하는 동안 카자크 부대 여단장이 마상에서 어눌하게 시국 담화를 하지만 카자크 병사들은 지휘관에게 이미 아무런 존경을 표하지 않는다. 오히려 한 병사가 전쟁 중단과 혁명의 혜택 등 여단장과 정반대 내용의 연설을 하자 병사들의 커다란 호응을 받는다. 예, 영화 속에 그 전개되는 러시아 혁명과 내전의 상황, 여러분 실감나게 감상했습니까? 여기서는 내전의 공식적인 역사도 중요하지만 내전이 사회와 개인에게 가져온 비극, 그리고 그 내면적 측면에 우리 좀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내전에서 자행된 포로 처형, 약탈, 이런 것이 영화 속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살펴본 후에 또 다음 이야기를 진행하도록 하죠. 포노마리오프 마을 어귀에서 1918년에 벌어진 백위군에 의한 적위군 포로 처형 장면은 동족 상잔의 비극성을 무겁게 전달해준다. 반 볼세비키 진영에 가담한 그리고리는 불과 얼마 전까지 전우였던 포트톨코프와 그 동료의 죽음을 착잡한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리고리와 함께 마을 기병대를 이끌고 출동했던 페트로는 다른 부대 장교로부터 포로 처형 집행의 제안을 받자 거절하지만 미트카 크루시노프는 총살 집행을 자원한다. 얼마 후 그리고리와 함께 출동한 페트로도 전투에서 포로 신세가 돼 저기에 불타는 미시카 구세부의 총에 살해된다. 내전 속에 드러나는 또 하나의 비정함은 약탈이다. 볼세비키에 동조했다가 처형된 가장이 있던 집에 그리고리와 그의 반볼세비키 병사들이 드나들며 안주인으로부터 다과를 대접받고 그 현장에 아버지 판텔레이가 형수 다리아를 데리고 나타나 집안 헛간을 뒤져 솥과 마구를 빼앗아간다. 약탈이 카자크에게 가장 오래된 준경제 행위로서 전통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이 장면은 내전의 비정함을 일깨워주며 씁쓸함을 더해준다. 내전은 친구 사이도 이념의 적으로 만든다. 가장 인상적이며 대조적인 장면은 그리고리와 미시카 두 사람의 두 차례 밥상머리 대화다. 첫 번째는 가출의 새로운 삶을 찾으려는 그리고리가 우선 미시카의 집에서 하룻밤 묵기를 청함을 갖게 되는 단출한 저녁 식탁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영화 끝부분으로 적위군에서 면직돼 고향에 돌아온 그리고리가 이제 매제가 된 마을 서기 미시카와 갖게 되는 환영 잔치상이다. 미시카는 처남을 위해 직접 양을 잡아 고기를 대접하고 술을 주문해서 이해를 갖추지만 그리고리에 대한 증오와 적의를 분명히 드러낸다. 내전으로 인해 친구이자 가족인 두 사람은 화해할 수 없는 적이 되고 이로 인한 비극의 폭풍이 다시 몰아친다.
예, 여러분 잘 보셨죠? 이 포로 처형 장면은 특히 그 숄로프의 개인 체험에서 비롯된 성찰이기도 합니다. 그 자신이 15살 안팎의 나이로 이 내전에 적의군으로 참가했다가 백의군도 아닌 그 농민군 지도자에게 포로가 돼서 신문을 받았는데 나이가 어려서 살려준다. 다음에 또 잡히면 목을 매달겠다. 이러면서 그의 삶이 어떻게 보면 보장된 거죠. 그런 삶 속에서 그의 이런 대작도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포로 처형이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모든 가능성을 앗아가 버린다는 이것을 어떻게든 강렬하게 제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영화도 이것을 여러 장면 속에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 외에 이 약탈이라고 하는 형태로 드러난 인간의 탐욕, 그리고 중마고우 사이마저도 적대관계로 표변시키는 이데올로기의 비정함, 이것 역시 모두 내전의 어두운 측면들입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 카자크의 삶과 사랑, 그리고 돈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원작 소설에는 카자크인들의 눈물, 콧물, 땀 냄새가 뿜어져 나오는 격렬한 삶에 대한 묘사가 아주 많습니다.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보셨겠지만 혼인잔치에서의 춤과 노래, 통음 대치한 카자크 병사의 칼춤, 카자크인끼리 벌이는 주먹다짐, 질주하는 말과 하나 된 카자크, 귀한 병에게 달려나와서 격렬하게 포옹하는 그 열정적인 모습의 카자크 여인, 화통 터지는 우렁찬 목소리 등 삶의 활력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요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 것 중에서도 가장 강렬한 게 있다면 사랑, 남녀 간의 사랑이 그것일 것입니다. 또 가장 끈끈하게 묘사되어 있고요. 특히 이 작품의 축이 되는 그리고리와 악시냐의 사랑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영화는 그리고리와 악시냐의 만남으로 시작해서 헤어짐으로 끝난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작품 전체를 관통하는 축은 그리고리와 악시냐의 운명적인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운명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당시 관습, 주변에 달갑지 않은 시선, 만류, 각각 배우자와의 갈등, 몇 차례의 단절, 이러한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의 관계가 10년 세월 속에 삶과 죽음으로 나누어지기 직전까지 지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화면으로 그리고리와 악시냐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죠. 그리고리와 악시냐의 사랑은 주변의 여러 사람과 갈등을 일으키는 속에서 지속된다. 악시냐는 자신을 가혹하게 매질하는 남편 스테판을 두려워하면서도 그리고리를 포기하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리의 아버지 판텔레이의 경고성 질타에도 그의 아내 나탈야의 비통한 호소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리고리에 대한 사랑을 단언한다. Кроме Гришки нет у меня мужа. Никого нет во всем свете. 그러면서도 전선의 그리고리로부터 소식이 끊기고 동거하며 출산한 어린 딸마저 죽자 개역 장군의 아들 예브게니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와 내연 관계에 빠진다. 이후 그리고리와 악시냐의 사랑은 몇 차례 외적인 단절에도 마음속으로는 계속 이어진다. 돈 강변, 말에 물을 먹이려는 그리고리와 물깃는 악시냐의 재회가 이루어지고 짤막하고 어색한 인사말을 주고받던 끝에 그리고리는 악시냐에 대한 사랑을 표현한다. Вот уж и дети у меня большие, и сам я наполовину седой сделался. А все думается о тебе. Во сне тебя вижу. И люблю до ныне. 악시냐도 그리고리와 같은 마음을 전한다. 특히 그리고리는 악시냐를 사랑하게 되면서 당시 관습에 얽매이려 하지 않는 자유정신을 보여준다. 그의 자유정신은 심지어 카자크의 또 다른 핵심적 가치인 소유를 포기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다.
영화의 마지막 부분, 그리고리는 모든 소유를 뒤로 하고 악시냐와 함께 남쪽 먼 곳으로 도주하려 한다. 과거 두 사람이 함께 마을을 떠났던 때보다 훨씬 단출해진 짐에도 불구하고 미래에 대한 희망으로 부풀어 있다. 그러나 마을 곡물진발대 순찰조의 충격으로 결국 연인을 잃는 비극을 맞게 된다. 이어서 그리고리는 타던 말을 가져가라고 한다. 말이란 카자크에게 토지와 마찬가지로 삶의 기본 요소로서 소유를 상징한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그리고리는 비록 상징적이지만 마지막 남은 소유까지 미련 없이 떠나보낸다. 예, 이 애정이란 것 참 경랑 속에서도 지속되는 가장 인간적인 요소라는 것을 셜로프는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영화를 놓고 볼 때 영화에서 도도히 흐르는 이 돈강이 늘 카자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고리의 집은 항상 이 돈강이 바라보이는 곳에 있죠. 악시냐가 물을 깃고 그리고리가 말에 물을 먹이는 곳, 그들의 사랑이 싹튼 곳, 또 가난한 카자크 미시카에게 그나마 살진 물고기를 허락하는 곳, 카자크 여인들이 멱 감는 곳, 그리고리의 형수 다리아가 삶을 비관해서 생을 마감하기로 선택한 곳, 봄에 눈 녹은 물로 홍수를 일으켜서 주변 농지를 비옥하게 하는 원천이 되는 곳, 적백 내전의 치열함과 참혹함을 묵묵히 지켜본 곳, 이곳이 바로 돈강입니다. 삶의 동반자이자 시대의 증인이죠. 영화의 시작과 더불어 남녀가 장중한 선율로 부르는 돈강의 노래를 음미하면서 오늘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Тихий дон наш, батюшка, ой, да тихий дон, ой, что же ты, мутняханек, мутняханек, течешь, наш батюшка, тихий дон, омутился тихий дон.